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지방재정광장 토론의 주제는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전 장관님과 이인재 한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의 깊은 담론의 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은 30%가 넘었습니다. 2010년에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19%였습니다. 앞으로 복지비 지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자치재정의 역사는 사회복지의 역사입니다. 누구는 재정학의 관점에서 복지 지출을 해석하고 또 다른 누구는 복지사업과 사회문제 자체에서 지방재정을 접근합니다. 저는 둘 다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재정과 복지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생활정부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비 영역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냉랭해집니다. 지방재정과 사회복지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위해 학회의 시나리오 팀에서 토론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설문응답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학자와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공유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대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 문제 해결 역량과 그 의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복지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방재정과 사회복지의 4세대 정책 플랫폼을 찾기 위한 토론에서 조금의 실마리라도 찾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2회 지방재정광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 때도 굉장히 열띤 토론, 시간이 모자라갖고 나중에 저희가 막 어떻게 마무리하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를 좀 잘 보도록 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 그래도 인트로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자료집에 1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쪽 지방재정학자들이 보는 복지 문제 제기는 여기서 시작인데 뭐냐면 사회복지비가 실제로 지방재정의 이제 세출 기능별로 보면 2010년에 19%였다가 2023년에 31.5%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300조의 중에 거의 100조 정도가 지방 사회복지인데요. 이 가운데 이 정책 사업에 보시면 한 90%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데도 그쯤 되니까 거의 주인 없는 돈 되는 거죠. 지방의회 속기록을 뒤져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이 이렇게 지출됩니까? 이 매칭입니다. 복지부 지침입니다. 끝나는 거죠. 돈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학자들하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해서 뭐 설문을 돌린 게 지금 자료 10쪽 이하에 쭉 있는데, 이제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쪽 관련해서 정부 간에 쟁점이 되는 항목별로 한번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정리하다 느낌이 뭐냐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더 이상 복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내 돈은 더 안 냈으면 좋겠고, 안 해. 그리고 우리 지금 복지 충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없는가? 문제는 많다. 기재부는 믿는가? 기재부도 못 믿겠고, 중앙정부는 더 못 믿겠고, 지자체 우리도 잘 못 믿겠고,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건 됐고, 거의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해서 2점대, 3점대 초반 이렇게 5점초대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개 한 3점대, 중후반에서 4점대까지는 다 후하게 많이 찍어주는 편인데, 사회복지 쪽은 유독 굉장히 그 동의 정도가 낮아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돈이 쓰는데 왜 사회문제 해결은 안 되고 돈값을 못하는가? 여기에는 저희가 제도의 문제도 있고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덕철 전 장관님은 거의 사무관 때부터 장관님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필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20년 만에 복지부 내부에서 장관 나왔어요. 네. 하셨죠. 이렇게 사무관 때부터 복지부 하셔서 장관까지 우리나라 복지 전체 시스템에서 아마 거의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던 분이시고요. 이인재 교수님도 거의 비슷하십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산적 복지부대에서 자활사부대에서 전자가우처 제가 복지부 잡혀갔을 때는 인재 쌤하고 느꼈어요. 알바띠를 갖다 잡혀서 생고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다 개입을 하셔서 직접 설계도 하셨고 해서 지켜봤습니다. 설계하기. 두 분께 오늘 저희들이 궁금한 걸 좀 물으면 재정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보는 시각의 그 인식의 격차 이런 부분은 좀 좁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그 지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두 분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모셨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인트로는 1분 생각했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미 오늘의 두 분, 발제자 두 분의 얘기를 발제자이면서 또 메인 토론자이시기도 하죠.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걸 딱딱하게 소개를 또 다시 이렇게 하기보다 짧게, 그러니까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까 사무관 때부터 장관까지 한 유일한 사례라고 했는데 그 20년 동안 관료로서 쭉 하시면서 뭐가 제일 보람됐고 뭐가 제일 아쉬웠다. 네. 제가 보건복지부잖아요. 제가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정책관, 복지가 정책국장이죠.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있으니까 밑에 이제 관이라고 해서 세 개의 국장이 있는데 저희 있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통합급여 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있는 수급자산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60만 하던 수급자가 130만까지 되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별급여 가자.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죠. 왜냐하면 이거 보수정부, 당시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거 복지 대상자들 축소용한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득자산이 투명하게 되니까 각 그 7개 급여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 그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최생계비란 그 바스켓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근데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해가지고 건덕철은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법이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200만까지 이제 수급자들만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주거급여는 국토부 등기자 돈까지 다 줬습니다. 교육부에 돈 얼마 안 됐지만 그 교육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급여별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장관 와서는 그 중위소득 기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제대로 좀 해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그걸 했고요. 보건 분야에서는 알다시피 제가 메르스 때도 대응 반장을 했고 총괄반장을 했고 코로나 때는 이제 중대보건이라고 해서 이제 총리 주재로 하는 본부장이 제가 1차장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협조 속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보람과 자부심을 몇 개의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또 옆에 이인재 교수님,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다고 제가. 네. 그리고 또 그 막후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신 분이라고 또 제가 들어봤고. 또 왔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제 이 제도를 바꾸시는 복지부가 그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를 메인 타켓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했던 시기예요. 장관님 국장하던 그 시기. 그래서 그 시대 저희들은 이제 공공부조의 시대 어찌 보면. 그다음 2012년부터 이제 사회서비스로 바뀌잖아요. 강조층이 바뀌는데 아쉬운 점은 공공부조 제도만큼 이렇게 제도를 확실하게 내치고
만들지 못한 게 이제 복지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부조 제도 정도로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 아마 고도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텐데 정착을 못했어요. 국장까지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복지부 기존 조직이 하기 좀 어려운 업무들 주변 부분하면 좀 죄송한데 그런 업무들을 다 모아놓고 그게 아닌가 저희는 항상 우리 뭐 재정 짤 때도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단위 배정이 된다든지 이러니까 왜 사회서비스 정책이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전면에 소득보장과 같은 비중으로 또 올랐는데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렇게 정착하듯이 사회서비스도 정말 그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 이제 딱 구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거의 뭐 한 4, 5조 정도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노인 돌봄이나 사회적 입장이나 뭐 이런 쪽도 거긴 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왜 기재부는 그 사회 서비스는 확충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제가 볼 때 잘 만들었는데 사회 서비스 정책은 정말 그 2007년 이후로 전자보험제도를 보면은 좀 갈짓자로 들쑥날쑥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의 분配차이인지 사람이 사회복지나 인식의 차이인지 근데 네. 저희가 설문하다 보면 지방재정학자나 현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서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어서 이 갭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정책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게 한마디만 더 정책 고객을 이렇게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나 우리 모든 부서들이 아마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조금 그 대상을 벗어나는 부분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복지부 사업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재정 당국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를테면 바우처 그런 대상들까지 쭉 넓혀주면 우리가 보육 바우처 했잖아요. 제가 이제 보육국장 했는데 그 보육 바우처를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보육료 지원도 이렇게 5등급에다가 3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전체 지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바우처를 지원할 때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다가 그냥, 전체 이제 그 바우처를, 뭐 이건 바우처는 아니다 이제는 했는데, 그건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서, 내 아이의 비용이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하고, 좀 주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했는데, 우리 이 학부모들이 바빠가지고 그걸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보육 바우처가 그렇게 갔듯이 사회 서비스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재정은 이제 재정 당국이 뭐 그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국가가 개입을 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확장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런 그 일반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뭐 질적 관리했냐, 복지부가 했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만한 제공 기관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또 필요하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뭐 바둑에 관련해서 법을 만들면 바둑이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서비스 관련된 법을 만들자, 품질 관리를 만들어보자라고도 한번 하고 기원도 해서 좀 법안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국가가 계속 개입하려고 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맞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처사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 복지부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재원 회장처럼 재정학자, 지방재정학자가 보는 시각하고 이 복지 사업 내지는 복지를 보는 관점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차이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차이는 왜 생기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교수님 뭐 밖에서 지켜보셨을까 더 잘 아실 건데 뭐 한 3, 3년 복지부에 있으면서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그 조직의 미션, 기능이 있어요. 각 부처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태,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혹시 친구분들 중에 어느 전공이 달라가지고 교류가 없다가 오래간만에 만나시면 아마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을 복지부에 있는 것과 30년을 국토건설부에 있는 것과 기재부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뭔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뭘 해주려고 하는 서비스로 좀 이렇게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기재부 쪽은 재정을 최소화해서 소위 재정의 건전성, 복지는 뭐 이렇게 뭐 물먹는 하마처럼 해가지고 스며드는 걸 계속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지도가 또 성숙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부터 굉장히 그 재정 안정성, 거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행정안전부는 큰 이 매크로 하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실제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뭐 이를테면 뭐 8대 2인데 그런데 지출은 뭐 4대 6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5대 5, 6대 4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거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게 이제 기재부예요. 기재부는 아니 지금도 교부세 주고 있잖아. 근데 뭐 그 지역마다 다 세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행안부도 이제 거시적인 데는 관심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 때도 이제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걸 추진단을 행안부에 뒀었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그 보건복지 등 7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인 건 맞다. 해본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게 이런 그 국과 형태는 만들었어요. 요즘도 제가 지자체 방문해보면 그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좀 그게 통합적인,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관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하는 데가 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이제 그런 조직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학교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강제된 매칭 분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억지 춘향식으로 이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좀 다르면 그걸 또 달리해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득보장 특히 공공부조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성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플러스 이제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자기들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처별로 주어진 기능에 충실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게 할 것인지 누군가가 조금 조정을 해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재부하고 복지부 관계라든지 이쪽은 그래도 뭐 보편실들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행안부하고 복지부는 굉장히 밀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정책을 다 지방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행안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 뭐 만든다고 이제 하는데 보면 다 뭐 저런 거죠. 뭐 폐기물 시설들 같이 하고 뭐 이렇게 SOC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장애인 택시 같이 지자체들 간에 공유하고 이런 거 안 하냐고. 사회 서비스나 사회복지는 아예 빠져버려서 왜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업무 관계가 소홀한가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보니까 조직이 관성이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지역을 가면 그 정말 그 규모가 작은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문제가 터지면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럴 정도로 모든 지금 일상생활 관련된 사건 사고는 다 복지부와 일과에게 되잖아요. 그럼 사건이 터지면 보면 지자체는 또 관련된 또 웬만하면 또 부서를 다 만들어요. 센터를 만들거나 기초지자체가 영향이 안 되면 이제 또 기존에 있는 센터가 얼터를 만드는데
저는 보면 한번 만들어진 센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커지면 커지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학생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교육청의 자리나 인원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성을 생각하면 지방에서 뭐 변화를 준다는 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는 사실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지금 논의하는 지점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5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자체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말은 합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재원 조달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을 세우라라고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는 오늘 이제 해당은 안 될 겁니다. 지방재정 파트는 사회보험 분야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해 뒀습니다. 명확하게.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는 공동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근데 그 뒤에가 전혀 지금 이제 행안부는 그거는 복지부 거고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부 정부예요. 복지부가 행안부가 볼 때 복지부가 생각하는 복지 수급권자하고 행안부가 케어해야 되는 주민하고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복지부 거고 우리는 행안부는 주민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꽤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민이니까 행안부도 같이 여기 생활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회의를 이렇게 가다 보면 행안부에는 복지가 없고요. 복지부 회의는 주민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같은 건데. 주민이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정책의 대상자분은 명확하게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말씀처럼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메인 이제 파퓰레이션이니까 타깃이 되다 보니 그분들만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지금 아쉬운 거는 복지부가 전달 체계 개편을 시범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자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뭐 특별행정기관을 만들든지 차라리 그러면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정말 지불되는 방 행정경달 체계 수행기간, 사업 수행기간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좀 상대적으로 없지 않았나. 재정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은 법에도 넣어놓고 어쨌든 어떤 분야로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말 수요자에게 가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평가. 근데 또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시범사업도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 통합 서비스 그 당시 정부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딱 포인트는 그럼 지역이 자율성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조직이나 아시는 것처럼 인력이나 뭐 조직을 마음대로 절대로 못 만들잖아요 지금. 행안부가 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다 책임을 물리기도 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없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를 뭐 이렇게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게 제일 깜짝 놀란 게 거기다가 시군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힘을 받을까? 예, 그거 좀 예를 들어서 뭐 시행령이나 국가가 이렇게 규정을 두고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텐데 시군구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것이 없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제 복지를 보는 시각이 이제 복지부하고 복지부는 이제 사실 이제 공공구조에서 소득 보장을 해주는 그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그 사회보험이나 또 사회 서비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상당히 넓은데 행안부에서 보는 것은 복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적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문화, 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그다음에 지역 개발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지 쪽은 복지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워낙 그 특히 군이 아니면 구청은 사실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로서 똑같이 시군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지방 그 복지비의 지출이 높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처럼 똑같이 다른 뭐 인프라도 하고 그러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재정이 어려우니까 뭔가 재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재원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행안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행안부 장도 들어도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는 그런 논의들은 뭐 지방 분권이나 뭐 지방 재정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복지와 복지 재정, 그러니까 복지 재정에 들어오면 지방 분권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복지부도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관심을 우리는 사업자 가지고 매칭해서 그 대상자가 회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고민이 없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는 뭐 기초임금도 많이 확대가 되고, 공공부조도 확대가 되고, 아동수당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에서 이제 아우성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간 학자들이 이제 많이 그 부분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조금 이런 관련돼서 지방의 그 분권과 또 복지 분권 이런 것들 좀 봤더니 이게 이제 자치제도의 발전과 복지의 발전이 우리는 동시에 막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방 매칭에서 별 문제 없이 갔는데 이제는 커졌은 하는데 다른 나라 뭐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보니까 확실하게 자치가 있는 상태에서 복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배분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재원만 정확히 배분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그렇게 동시에 왔으면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여기 와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좀 열심히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저는 알바 뛴 만큼 뛰었고 질문 있으시면 뭐죠? 좀 하고 교수님 일부 마무리 하시죠. 의견 없으세요? 뭐 특별히 저는 또 여기 주제에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단체장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별로 복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뭔가 튀는 걸 하고 싶은데 복지 관련해서는 너무 중앙에서 메뉴가 다 정해져 있는 편이라서 단체장이 좀 돋보일 기회가 별로 없는 일 분야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단체장들은 대부분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전임 단체장이 했던 일을 전부 없애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시군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별로 복지는 하여간 중앙에서 다 이미 정해진 걸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별로 단체장이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뭐 좀 이런 점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도 뭐 비슷한 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계획했던 마지막 질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좋아하는 복지가 무엇일까요? 돈 안 들어가면서 생색이 나는 성.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과장 때, 그다음에 국장 때 이제 우리 예무용도 하고 또 이제 한번 고민도 해보고 했던 그 지자체에서 많이 하자는 이게 빅딜을 하자고 그래요. 소득 보장,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것 다 복지부 중앙에서 가져가고 돈은 얼마 안 들으면서 서비스하는 것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생색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색이 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노인 수당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기초연금으로 통합시켰죠. 그런 데서 계속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출산 수당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부모금 매력을 조금 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니까 자기가 뭔가 이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시장 건수 증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데부터 포커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혹은 그 지역의 전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줘야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돈 많이 드니까 하시고 우리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사업을 개발하고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되면 분권교육세라고 해서 지방 이양을 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지방 이양을 이제 했거든요. 입주체계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못 믿어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실제로 A 사업이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2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처음엔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지역 그렇게 특화해서 지자체장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자체가 발전됐으니까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이것도 많이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 하는 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건 조금 제가 의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정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이 그런 선거주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발표를 해서 지역 주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받을 것 또 지역 특수에 맞게 하는 것을 국가 지자체가 조금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학회에서도 열심히 그건 2부에서 우리가 한마디만 네. 만약에 그 복지 사업이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에게 매력이 있으려면 지방 우리가 분권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지로 성공한 단체장 기억하세요? 사회복지를 내세워서 뭐 재선을 했다. 없잖아요. 주류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도로를 크게 놓는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언론도 다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뭐 지역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도 다 거기 몰려 있으니 당연히 표를 보고 그걸로 달려가는 거죠. 제가 볼 때 복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건물 짓는 거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양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지관 뭐 이런 거예요. 선전은 센터 지역이죠. 예, 뭐 우리 뭐 누가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화성에서 제일 큰 게 있거든요. 나레올이라고요. 대학 캠퍼스만한 게 있어요. 세계복지관 합친 게. 그러니까 처음에 세 개를 합쳐서 했어요. 우수 모델. 근데 그 평가를 좋게 못 받았어요. 관장이 세 개 다 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고향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어라. 한사람이 옵니다. 그게 복지예요. 돈을 많이 들었죠. 엄청 크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동탄에 있습니다. 나를 복지관이라고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복지관인데 화성시장의 선전은 아시아 최고의 기관을 지었다니까 그렇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게 복지는 지금.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그 인근 지자체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장이 복지 신경 쓸 때는 옆에서는 좀 거기 출산 장려금을 얼마를 준다는데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나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상대 자치단체를 의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복지를 받으면 좋아하면서 요구하잖아요. 안 주면 또 싫어하고. 이 이중성. 까지는 않았죠. 요구는 안 우리 나만 돌아가서 나한테까지 주나. 이런 거죠. 만족 요인은 아닌데 안 주면 불만족 요인이에요. 안 줘? 맞는다고 뭐 표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지금 다 지나가는 주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짧게 저희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들은 티 나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거는 중앙정부가 다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복지는 어느 쪽에 있나요? 그게 이제 주민이니까 되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제 여러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아동수당 될 수 있고요. 기초연금 70%까지 주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30%니까 그 30%지만 되게 그 70몇 프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공공구조는 뭐 굉장히 이제 워낙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 와서 이제 복지와 연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부 때 대표적으로 이제 좀 발상 전환하자. 그러니까 이런 시설 중심에서 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렇게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데의 주민들 혹은 그걸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산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이 같이 묶여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과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를 만들어 주시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만든 데는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업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앞으로에서 이렇게 되면 요양 시설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 집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거기 보호일, 그러니까 뭐 요양사든지 보호인력이 가서 좀 돌봐주고 뭐 그리고 이제 필요한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 지역하고 좀 연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지자체장들이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장들이 주민들한테 표를 얻을 쪽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거군요, 결국. 그러니까 일부 하시죠. 여기서 일부 마치겠습니다. 예.